자, 민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말 있죠. 뭐 옛날에는 호환마마가 가장 무서웠으나 지금은 19금이 가장 무섭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옛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게 이제 마마였고요. 수두, 홍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호환이었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은 호랑이가 다 물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호랑이라는 건 산신령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절대 권력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는 뭐 우리의 친구, 마스코트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호돌이였던 것도 바로 우리 민족의 상징, 호랑이. 우리 민족과 함께 반만년 세월을 한 호랑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슷한 예로서 이제 서양을 보시면 되겠죠. 서양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호랑이 같은 존재가. 그렇죠. 바로 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도 절벽에서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자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싸워서 사자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뭐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사자, 우리나라는 호랑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마스코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용하고 또 기린하고 봉황하고 그래요. 거북이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짐승들은 이제 사령수라고 그래서 짐승의 거의 왕으로 치는데요. 이 중에 세 가지가 바로 전설상의 동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이라는 건 정말 짐승 중에 동물 중에 왕이 되겠습니다. 전설상의 동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용은 실제로 왕을 상징을 합니다. 중국의 황제들 같은 경우는 황색을 주로 쓰고요. 황제색이라고 해서 용의 발톱을 5개를 씁니다. 그럼 우리나라 왕들 같은 경우는 중국 눈치를 좀 봤겠죠. 그래서 그려져 있는 여러 가지 건물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면 발톱 4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용안. 그리고 임금님이 입으시는 옷은 용복, 임금이 흘리는 눈물은 용로, 그리고 임금의 변은 용변, 이렇게 용으로 주로 비유를 했는데요. 그래서 임금님이 입으신 옷 보면 이렇게 용 그려져 있고 골룡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뒤에도 이렇게 용이 새겨져 있고 배경에도. 그래서 용은 임금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신령스러운 동물이 바로 봉황이 되겠습니다. 봉황 같은 경우는 왕 다음이니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대통령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 정문에 있죠. 그리고 대통령 앉아서 직무 보시는 그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봉황이 되겠습니다. 봉황이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거는요, 지금 그림 나오고 있는데요, 좀 닭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수탉같이 생겼는데 수탉보다는 조금 더 좀 눈이 찢어졌다라는 그런 게 이제 봉황의 특징이고, 이 봉황이 이제 처음 나타난 건 요순 시대였다고 합니다. 태평성세, 그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있는데, 태평성세에 항상 나타나는 새가 봉황이거든요. 그래서 태평성세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염원에서 여기는 위정자들의 상징으로 봉황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봉황에는 얽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조선시대 때 김선달이라는 반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닭집에 들린 거예요. 이 봉황이라는 건 수컷이 봉이고 암컷이 황, 그래서 이제 봉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봉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수탉이. 그래서 김선달이 이거 봉이네. 그러니까 닭집 아저씨가 이 사람은 이거 수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봉인데 뭔 소리요. 이 수탉이라니까. 이거 봉이면 내가 비싼 값에 사가려고 그랬는데. 그래? 이거 봉이야 봉. 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선달이 비싼 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그 수탉을 산 거예요. 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수탉을 갖다가 사또한테 이제 공물로 바친 거예요. 진상품을 바칩니다. 임금께 바치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또가 어이가 없을 거 아니, 이거 완전 미친놈이구만. 응? 너 일로 와, 곤장 좀 맞자. 그래서 곤장을 때린 거야. 너 어디 나를 속여 그랬더니 김선달이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 닭장수가 나한테 이걸 봉이라고 그러고 비싼 값에 팔았다. 그래서 나는 바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닭장수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닭장수를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너희한테 이거 수탉을 봉이라고 팔았지, 너 맞아 그러면서 엄청나게 곤장을 때리고, 여기는 순진하고 충성심 높은 김선달한테 받은 금액 다 토해놓고 몇 배 배상금을 물게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을 판 주인만 난처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나를 좀 깔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네 봉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봉 잡혔다 이런 얘기하죠. 이 봉이 바로 이 김선달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봉황이 있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린이 있습니다. 자, 기린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그렇죠. 이 기린은 아프리카에 있는
놀이동산에 있는 그 기린이 아니고요. 전설상의 동물이고 하루에 천리를 간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기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라 경주의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 그림 아시죠? 이 천마도가 학교에서 싸움이 붙었었어요. 이거는 전설상의 기린의 모습이다. 아니다. 이거는 하늘로 올라가는 천마의 모습이다. 이 싸움이 붙을 정도로 기린이냐 천마냐 이걸 갖고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천마라는 쪽이 좀 우세하긴 한데 어쨌든 자 이게 이제 기린의 모습이에요. 기린은 용과 앞말이 교미를 해서 낳은 짐승이 기린이 되는데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생긴 모양이 마치 서양의 그렇죠. 유니콘 같이 생겼죠. 근데 유니콘 같은 경우는 그 뿔로 사자를 사냥한다고 그러는 무시무시한 생명체지만 여기는 기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순한 동물이고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해서 인수라고도 부릅니다. 기린 같은 경우는 뿔이 있는데 그 뿔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살로 돼 있어서 절대 위협적이지는 않다. 이것이 하루의 천리를 달리는 기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천수를 누리는 거북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령수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 외에도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해치가 되겠습니다. 이 생명체는 이제 해치라고도 부르고 또 해태 이렇게도 부르는데 모제가가 아니죠. 해태죠. 얘기했으니까 해태제가의 마스코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해태라는 것은 정의를 상징하는 그 전설상의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해태는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막 어떤 사람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한 사람을 뿔로 받아버리고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뿔로 받은 뒤 잡아먹어 버린다는 전설이 있는 게 여기는 해치였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관리들의 비위를 규찰하는 사헌부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글쎄 한 검찰 정도 될까요? 검찰하고 감사원 짬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기구였는데 그 사헌부에 어떤 상징으로 쓰였던 것이 여기는 해치가 되겠고 오늘날도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검찰청에 떡하니 모셔져 있는 것이 정의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여기는 해치가 되겠습니다. 해치 같은 경우는 모양새를 보시면 항상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쓱 하고 돌리는 이런 자세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노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무섭게 앉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해치는 이제 물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 이 해치가 놓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숭례문이랄지 경복궁 많이 가보시잖아요. 그럼 해치가 왜 있냐면 이 조선 건국할 때 그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여기는 이제 서울이 있으면 한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관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의 화기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이성계한테 동쪽으로 문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도전 같은 경우는 군자는 남쪽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으로 문을 내죠. 근데 여기는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여기는 해치산을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민화의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어변성룡도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생선이 있죠? 이 생선이 바로 잉어가 되는데요. 이것의 기원은 뭐냐면 그 중국 황허강에 용문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용문이라는 지역에 해마다 360마리의 잉어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치 연어가 이렇게 강물을 거꾸로 뛰어오르는 것처럼 이 흐르는 물살 반대로 여기는 잉어가 번쩍 거리면서 이제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펄떡 뛰어올라서 제대로 뛰어오른 잉어는 하늘의 용이 돼서 승천을 하게 되고요. 거기는 점프에 실패한 잉어는 꼬리가 타들어가면서 이무기로 남는다. 이렇게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어려운 그런 용문에서 어려운 그 도약을 해서 용이 되는 이런 잉어를 닮아라.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주로 누구한테 선물로 줬겠습니까? 과거 시험을 보는 선비들한테 주로 이렇게 선물로 많이 줬죠. 그래서 보통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니면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운전면허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 학생들한테 선물로 주면 굉장히 고마워할 그림이 여기는 어변성룡도가 되겠고요. 또 하나 선비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선물로 줄 만한 그림이 바로 여기는
책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가도 많이 보셨죠? 책을 쌓아두는 그런 그림들인데 요즘 같은 경우 이제 21세기형 민화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는 책가도에 뭐 스타벅스 잔도 올려놓고 컴퓨터도 올려놓고 뭐 책모자도 올려놓고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21세기형 민화도 참으로 재밌는 퓨전 창작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을 위한 웨딩 선물도 있습니다. 두 개의 나무가 있지만은 뿌리가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서 하나가 된다라는 열리지라는 뭐 열리지 예시콜 있죠. 이 열리지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앙 그림, 원앙은 워낙 사이가 좋은 새 아닙니까? 원앙 그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렇죠. 오리 그림도 있습니다. 이 오리라는 새가요. 그렇게 둘이 사이가 좋고 만약에 암수가 쌍을 이루는데 한쪽이 죽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쪽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다른 그 쌍을 다른 짝을 얻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영원한 사랑의 상징물로서 여기는 오리 그림을 선물합니다. 우리 사랑은 오리처럼. 네. 그리고 이제 꽃도 많이 선물을 했는데요. 꽃 같은 경우도 다 일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뭐 개업집이랄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여기는 그렇죠. 모란도 선물이 참 좋습니다. 이 모란도 같은 경우는 얽혀있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신라시대 때 이제 선덕여왕 때였어요. 근데 선덕여왕이 이제 여왕 되기 직전에 공주 시절에 남자가 없으니까 당시 당나라 황제가 이제 뭐 놀렸다는 그림이죠. 모란도를 선물합니다. 다들 신하들이 와 그림 멋지다라고 하는데 선덕여왕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 왜 화를 내십니까? 공주님. 그러니까 이 자식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성희롱 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좀 민화 열심히 그렸거든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벌과 나비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향기 없는 꽃. 나한테 남자가 없음을 놀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덕여왕이. 그래갖고 보내온 씨앗을 가지고 심어봤더니 자라서 냄새를 맡아봤더니 정말 향이 없는 거예요. 모란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여기는 선덕여왕이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하는데 뭘로 하느냐?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이죠. 분황사 향기분이죠. 황제의 향기라는 절을 짓고 거기에 모전. 중국 같은 경우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 모래를 이제 눌러서 구운 그 벽돌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경주는 모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산함을 직육면체로 벽돌 모양으로 깎습니다. 그래서 안산함을 쌓고 화강암을 덮어서 이렇게 벽돌을 모방한 석탑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분황사 모전 석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여자를 놀리거나 하더라도 상대방을 놀릴 때도 뭐 이렇게 말로 놀리거나 뭐 특정 이렇게 메시지로 놀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바로 오죠. 하지만 옛날 분들은 이렇게 놀리고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것도 한참의 어떤 시간이 걸렸고 선문답처럼 풍류가 있었다. 뭐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권할 만한 꽃은 자, 여기는 연꽃이 됩니다. 연꽃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뭐 선생님들이랄지 교수님들이랄지 박사님, 학자분들한테 권하면 참 좋은 꽃이 연꽃이 되는데요. 연꽃 같은 경우는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따로 넝쿨지지 않고 줄기가 꼿꼿하게 올라가고요. 이 연꽃 그림도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제 작품을 오늘 좀 많이 소개를 합니다. 연꽃이 그대로 줄기를 펴서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연꽃의 향기는 멀리 갈수록 은은하게 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명예랄지 그런 고고함, 학식 이런 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림으로서 연꽃 그림을 많이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의 작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까치와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호랑이 그림이 뭐 무서운 호랑이부터 우스꽝스러운 호랑이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는 우스꽝스러운 호랑이죠. 조선시대 후기적에 양반의 권위는 조선시대 후기적에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무늬만 호랑이고 혀를 밖으로 내밀고 바보처럼 호랑이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저기는 까치가 뭐라고 막 뜨고 있죠. 저 까치는 양반을 놀리는 일반 민초, 백성들을 풍자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하시면 좋을 만한 그림들이 이제 뭐 노인분들, 부모님이랄지 만수무강, 장수하시라고 드릴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여기는 수성노인도가 있습니다. 생긴 모양이 좀 그렇죠. 키가 3척, 1m밖에 되지 않고요.
머리에 긴 뿔이 있는 분이 여기는 수성 노인이 되십니다. 이 수성이 바로 별자리, 뭐 수금지와 목토천 할 때 바로 그 수성이 되고요. 이 수성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그런 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성노인도를 보시면은 지금 무슨 짐승을 타고 있는데요. 보면은 손에 뭘 들고 있죠. 들고 있는 게 바로 천도복숭아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천도복숭아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슴을 타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동자가 있는데 이 동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수명을 기록한 두루마리,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담은 호리병을 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출마했다가 한번 낙선하셨는데 다음을 기다리는 뭐 정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은둔한 상태에서 어떤 기회를 노리고 때를 기다리시는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림이 오늘의 마지막 그림, 바로 강태공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어도라는 그림인데 이 강태공이 낚시를 하는데요. 미끼 없이 그냥 낚시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강태공은 미끼 없이 낚시질을 80년을 합니다. 80년 동안 때를 기다린 거죠. 자, 근데 때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이제 주나라의 왕이 여기는 강태공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와서 어떤 서로 문답을 나누고 그 강태공의 엄청난 학식과 뜻에 반하여 여기는 어떤 관직으로 재상까지 이렇게 추천해 올리는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날 고사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냈고,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는 주나라의 황제가 강태공한테 와서 신하들과 함께 허리를 조아리고 강태공을 이렇게 스카우트하려는, 모시려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강태공의 조어도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어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 위정자랄지 아니면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한 수를 날립니다. 주로 이제 익명성이 보장받는 인터넷상에서 주로 이제 그 타자를 튕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속어도 많이 사용하고 또 익명성을 방패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문화도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익명성을 보장받더라도 어떤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그리고 위선에 가득 찬 양반 사회에 비판을 날리더라도 지금까지 보신 익살과 해학, 이런 것들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상의 멋을 오늘날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요, 이런 방법으로 좀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한테 일침을 날리는 것도, 충고를 날리는 것도 멋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오늘 민화 주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그 영조가 만들었던 탕평채 있지 않습니까? 노론, 소론, 북인, 남인글하고 청포묵에 미나리, 김, 소고기하고 막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 묻혀서 어우러지세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탕평채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드시라고 보내는 퍼포먼스. 그거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하고 그런 퍼포먼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우리 조상들을 본받아서 멋스럽게 해보면 어떨까요?